코스피는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축포를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1월 들어 4,800선을 가볍게 돌파하며 그야말로 파죽지세의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 자산의 진짜 가치를 결정하는 원화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를 넘나들며 우리 경제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 찍힌 빨간색 숫자, 아파트 실거래가가 올랐다는 뉴스에 안심하고 계셨다면 우리는 지금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와 같은 신세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자산의 액수는 늘어나는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즉 실질적인 구매력은 맹렬한 속도로 증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표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좋아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평생 모은 자산이 눈 깜짝할 사이에 녹아내릴 수 있는 거대한 위기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뉴스는 이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당신이 안심하고 계속 소비하고 투자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화려한 주가지수 뒤에 가려진 진짜 위기의 본질을 낱낱이 파헤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당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찍고 삼성전자와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우리의 자산 가치가 그만큼 올라간 걸까요? 이제는 원화 숫자가 아니라 세계 기준인 달러로 봤을 때 우리의 자산이 얼마나 가치가 변했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자산이라도 원화 기준 수익률과 달러 기준 수익률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2021년 초 삼성전자 주가는 약 85만 5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환율은 약 1,100원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한 주의 달러 가치는 약 77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현재 삼성전자는 약 150만 원까지 올라왔고 환율은 1,470원대입니다. 원화 기준 상승률은 약 76%가 넘는 큰 상승이지만 달러로 환산하면 현재 삼성전자의 가치가 약 102달러 정도입니다. 즉 원화로 보면 큰 수익이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약 32% 상승에 그치는 훨씬 작은 상승률이 됩니다. 한마디로 원화가 약해진 만큼 수익률의 실제 체감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주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도 같습니다. 2021년 압구정 아파트는 30억 원 전후에서 거래되었고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약 270만에서 36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서 2026년 현재 실거래는 주로 52억에서 70억 원 구간이며 달러로 환산하면 약 350만에서 470만 달러입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2배 가까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달러 기준으로 보면 상승폭은 약 2배에서 1.6배에 그칩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격 상승의 상당 부분이 원화 약세로 인한 착시였던 셈입니다. 정리하면 삼성전자도 올랐고 압구정 아파트도 올랐고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원화로만 보면 모든 자산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원화가 크게 약세를 보이면서 국제 기준인 달러로 환산된 실질 수익률은 훨씬 줄어든 수준입니다. 즉 한국 자산의 가격이 오른 것이지 우리의 실제 구매력이 그만큼 오른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지금의 자산 상승은 원화 기준 착시일 수 있으며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자산이 그만큼 강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험한 환율 급등을 우리 정부는 과연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정부는 이 상황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선을 위협하며 뚫릴 듯이 치고 올라오자 외환당국은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꺼내든 카드는 바로 우리가 위기 때마다 의지해온 든든한 비상금, 외환 보유고였습니다. 쉽게 말해 달러를 대규모로 시장에 풀어 원화 가치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막을 친 것이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제로 정부의 개입 직후 환율은 일시적으로 1,430원대까지 밀려나며 잠시 안정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 아주 잠깐 하늘이 개는 것과 같았습니다.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진짜 심각한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외환 보유고의 규모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 12월에는 금융기관들의 외화 예치 증가 등으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에는 환율 안정화를 위해 26억 달러 감소하며 이례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는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가장 큰 월간 감소폭에 해당할 수 있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우리의 방패막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닳아 없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이건 마치 거대한 댐에 생긴 균열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지만 댐 전체가 보내는 균열의 신호는 점점 더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는 환율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막대한 양의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그 결과는 일시적인 안정과 유사시 사용할 실탄의 소모뿐이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정부의 방어막이 뚫리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달러 대비 원화 가격만 보는 것이 이 위기의 본질일까요?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훨씬 더 위험한 지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할 지표는 바로 실질 실효환율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리시나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흔히 보는 원달러 환율은 미국하고만 비교한 원화의 가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하고만 거래하지 않죠. 중국, 일본, 유럽 등 수많은 나라와 물건을 사고 팝니다. 실질 실효환율은 바로 이 주요 교역 상대국 전체에 대한 원화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기에 각국의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해서 말 그대로 원화의 실질적인 구매력, 즉 원화의 진짜 힘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화의 진짜 힘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국제결제은행 BIS가 발표한 최신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최근 한국의 실질 실효환율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무려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심지어 국가부도 사태 직전이었던 IMF 외환 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비교 분석 대상인 60여 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안 좋은 나라는 사실상 일본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위가 거의 꼴찌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해외에서 물건을 사거나 우리 아이들 유학을 보내거나 해외여행을 갈 때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100만 원을 들고 해외에 나가도 예전보다 살 수 있는 물건이나 누릴 수 있는 서비스가 훨씬 줄어들었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바로 이 지표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는 좋은 거 아닌가요? 과거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원화 약세는 우리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을 낮춰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한국 산업의 구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유와 가스 같은 에너지부터 반도체, 배터리, 정밀 기기에 필요한 핵심 장비와 소재까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이 모든 수입 원자재와 부품 가격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이건 마치 빵 가격을 올려 매출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빵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수입 밀가루 가격이 더 크게 뛰어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분석을 보면 최근 환율 상승이 기업들의 매출 증가보다 원가 상승 압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 상승으로 순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도 있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환율 상승이 오히려 영업이익률을 깎아먹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즉 예전처럼 원화 약세는 무조건 수출 호재라고 보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우리 경제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긴 거지? 이 모든 게 다 우리 탓인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원화 붕괴의 원인을 오로지 우리 내부에서만 찾는 것은 마치 숲 전체에 불이 났는데 우리 집 마당에 불씨만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야를 더 넓혀야 진짜 원인이 보입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킹달러 현상입니다. 말 그대로 달러가 왕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뜻이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바로 미국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7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돈은 더 높은 수익률을 향해 움직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자석처럼 혹은 블랙홀처럼 미국의 높은 금리가 전 세계의 투자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자국 통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에 투자하려 하니 달러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다른 나라 통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킹달러의 파도 앞에서 우리의 경쟁국들은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우리의 이웃이자 아시아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의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2025년 외환 시장에서 엔화는 달러 대비 약세 압력을 강하게 받았고 엔화 약세가 어디까지 갈 거냐는 우려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달러엔 환율은 한동안 150엔대에서 움직이며 시장의 경계심을 키웠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엔화가 항상 원화보다 훨씬 더 약세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시기마다 달러 강세가 어떤 통화에 더 크게 반영되는지는 달라졌고 각국의 금리 정책과 시장 수급에 따라 상대적 성적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위안화는 관리 변동 환율 체계 아래에서 변동폭을 정책적으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때도 일단 움직임을 완만하게 만드는 장치가 있죠. 2025년에도 위안화는 약세 압력을 받는 구간이 있었지만 1년 내내 꾸준히 약세로만 흘렀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달러 흐름과 정책 환경에 따라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거나 오히려 강세로 해석되는 구간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 흐름이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원화 약세는 무조건적인 한국만의 내부 사정으로만 설명되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5년에도 강달러 국면에서 아시아 통화 전반이 영향을 받았고 각국 통화는 같은 바람을 맞으면서도 각자의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불편하지만 인정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원화는 즉 같은 태풍을 맞고 있어도 우리 배가 더 크게 출렁거리는 구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외부 환경이 거칠수록 배 자체의 구조적인 약점은 더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똑같은 파도를 만나도 유독 우리 배가 더 심하게 흔들리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 내부에 있었습니다. 곧 터지기 직전의 상처처럼 원화의 기초 체력을 계속해서 갉아먹는 세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한미 기준금리 역전 향상입니다. 이건 이제 경제에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이나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모르는 내용이 아니실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해 금리는 돈의 값어치, 즉 이자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에 돈을 맡기고 싶어 하겠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달러의 이자가 한국 원화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볼까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기준금리는 그보다 한참 낮은 50%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려 1.25%포인트의 격차가 벌어져 있는 셈이죠. 투자자들은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자도 적게 주는 원화를 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화를 파는 사람이 많아지니 원화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요인입니다. 두 번째, 2025년 무역 수지도 흑자고 수출도 역대급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있다는 점이 진짜 핵심입니다. 먼저 해외 투자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2025년 한국 개인과 기관의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도 그만큼 국내에서 달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형 기관들과 재벌 총수 일가들이 해외 자산 비중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TV에서는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축하하는 동안 정작 시장을 잘 아는 이들은 조용히 달러로 갈아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부가 다시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한국의 통화량 증가 속도가 미국보다 더 가팔랐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시중에 돈이 넘치면 가장 먼저 튀어오르는 것은 코스피와 부동산입니다. 2025년에서 2026년의 폭등장이 거의 모든 자산군에 걸쳐 동시에 나타난 것도 바로 이 유동성의 힘입니다. 하지만 이 유동성은 원화를 뒷받침하는
기초 체력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원화 가치를 더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왜일까요? 돈이 많이 풀린 나라일수록 통화 가치가 약해지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경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내부에서 통화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사이 미국은 고금리를 유지하며 통화를 조였다가 제한적으로만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즉, 한국 원화는 물량이 너무 많아진 통화가 되었고 미국 달러는 희소성이 유지된 통화가 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원화 가치가 왜 이렇게까지 추락했는지, 그 이면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는지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보통 원달러 환율이 지금처럼 1470원 수준을 넘나들며 취약해지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달러 유출을 막고 원화 가치를 방어할 것으로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제였죠. 2026년 1월 15일 한국은행의 행보를 보십시오. 기준금리를 50%로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정석을 알면서도 따르기 힘든 이른바 외통수에 걸려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환율을 잡겠다고 금리를 훅 올리는 순간 이 막대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곳곳에서 파산이 속출할 것입니다. 정부는 질서 있는 연착륙을 내세우며 환율은 외환보유고를 털어 임시 방편으로 막고 금리는 최대한 동결하며 시장을 지탱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결국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조금씩 늦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지금의 가격 상승이 모두 거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어적인 관점에서 계속 지켜봐야 할 세 가지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거래의 절벽 속 호가 유지입니다. 아파트의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어드는데 호가만 버티고 있다면 이는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살 사람이 없는데 가격만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건 누군가 한 명만 금매를 던져도 시장 전체가 흔들릴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준금리 동결에도 오르는 시장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묶어주더라도 국고채 금리나 여러분이 체감하는 대출, 금리가 야금야금 오른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시장의 위험을 감지하고 돈을 빌려주길 꺼린다는 증거이며 결국 시중의 유동성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셋째, 제2금융권의 건전성 지표입니다. 최근 정부가 새마을금고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체율 관리에 나선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축은행권이나 상호금융의 연체율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소식이 반복된다면 이는 이미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세 가지 방어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어선, 자본의 다각화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최소한 20에서 30%는 달러나 달러 표시 자산 혹은 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보험입니다. 원화가 무너질 때를 대비한 생존 전략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불필요한 대출을 정리하십시오. 빚은 위기 때 가장 먼저 당신의 목을 조를 올가미가 됩니다. 두 번째 방어선, 지식의 무기화입니다. 더 이상 뉴스만 보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실지의 실효환율, 한국은행 외환보유고 추이, 제2금융권 연체율, 이 세 가지 지표를 매달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숫자들이 동시에 나빠지기 시작하면 그때가 바로 폭풍이 오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해외에서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사업 모델을 준비하십시오. 원화에만 의존하는 소득 구조는 이제 위험합니다. 세 번째 방어선, 심리의 독립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최악의 타이밍에 최악의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진짜 부는 위기 때 만들어집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은 내일 기회를 잡을 사람입니다.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준비된 소수는 폭락장에서 평생 쓸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다음번에도 그럴 겁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준비된 소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공포에 떠는 다수가 될 것인가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의 자산 시장은 환율과 부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쳐놓은 방파제 안에서
안심하고 춤을 추기보다는 강파제 너머에서 몰려오는 파고를 보며 각자의 구명정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당장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무기입니다.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평생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당신은 지금 자산의 몇 %를 달러로 보유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준비된 소수입니까? 아니면 아직 깨어나지 못한 다수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